여러분은 돈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돈 때문에 헤어질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사랑하는 한국 남자친구를 돈 때문에 차버린 미국 여성입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려고 나이 차이가 나도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고 다녔다는데요. 그런 그녀 앞에 5년 만에 나타난 한국 남자. 누가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다니며 성공한 모습으로 그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악 물고 모른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왜 아직도 사랑하는 이 남자를 이토록 외면하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의 작은 공업도시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동네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집이 비슷한 사연을 품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쇠냄새 가득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매일 12시간씩 몸을 혹사하셨어요.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항상 피곤함에 절어 있었죠. 어머니는 식당 옆에 작은 작업대를 만들어 수공예품을 만드셨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천을 재단하고 실을 꿰며 작은 인형들과 장식품을 만드셨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동네 장터에서 그것들을 팔았지만 수입은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간에 불을 밝히고 실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꿰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물질적으로 늘 빠듯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최신 전자기기를 자랑할 때 저는 웃으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들을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친구들은 화려한 선물을 자랑했지만 우리 집의 크리스마스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산타는 부자들의 집에만 간다 며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는데 능숙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그들이 새로운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실은 집에 가면 그 게임들을 검색해보곤 했습니다. 마치 나도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만이 저희 가족의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지원 시즌이 왔을 때 저는 장학금을 제공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경쟁은 치열했어요. 합격 통지서가 하나둘 도착했지만 장학금 없이는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부분 장학금을 받아 입학하게 되었어요. 꿈꾸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학 첫 학기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지식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그곳은 제가 현실에서 잠시 도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2학년이 시작될 무렵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캠퍼스에 왔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남학생이 영어 단어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준호를 만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수줍으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어색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어요. 준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1년간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준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하거나 대담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제가 말할 때면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함께 나오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를 위해 준호는 자신의 외투를 머리 위로 펼쳐 비를 막아주었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 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산책을 했어요. 준호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게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요리 실력은 서툴렀지만 그 정성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해요. 준호의 말처럼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배운 애플파이 레시피로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한국의 불고기와 김치를 제게 소개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와 함께할 때면 저는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준호 옆에서 저는 단지 가난한 집딸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계획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했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의 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 어느새 저도 함께했어요.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당신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모두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그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미국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게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봄에서 여름으로 그리고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캠퍼스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무렵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중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떻게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11월의 어느 금요일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대형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계 오작동으로 아버지의 다리가 심하게 다쳤고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바로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수술을 마친 상태였어요. 의사는 아버지의 다리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앞으로 걷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병원에서 재활과 병행해서 추가적인 수술을 권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음 날 공장 관계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의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공장 측의 방해로 진행이 어려웠어요.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수공예 부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준호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저는 대학의 휴학계를 제출하고 고향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에게는 단지 고향에서 꿈이었던 회사에 인턴십을 합격했다 고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캠퍼스로 돌아가 그를 만났지만 점점 핑계를 대며 만남을 줄였어요. 지역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행사장 일당직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면서 준호는 거의 못 보게 되었죠.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 생계비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잘 시간도 없이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제 안부를 묻고 제가 캠퍼스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지만 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어느 날 준호가 직접 제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알려주셨죠. 내 친구가 집에 왔더구나. 착한 청년인 것 같은데 너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 패닉 상태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분노, 슬픔,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밖으로 끌고 나가 소리쳤어요. 너 같은 한국 남자가 미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난 미래가 안 그려져. 가망 없는 남자랑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준호의 얼굴에 드리운 상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눈을 깜빡이며 말없이 날 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더 미워져서 저는 더 잔인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방인 주제에 미국에서 성공이 가당키나 해? 난 더 현실적인 사람이 필요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렇게 준호는 떠났고
저는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모두요.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기분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를 내 혼란스러운 현실로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 했고 저는 가족의 짐을 짊어져야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을 제 차가운 손으로 밀어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의 부채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수공예에 쏟았지만 수입은 미미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도 없었고 공장과의 싸움은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어요. 저는 스스로 지옥을 자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들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이불을 걷어내는 것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특히 아버지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한때 강인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점점 말수가 줄더니 결국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가장 노릇도 못하는 나는 뭐냐?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울었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공장 측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노동자의 과실이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은 실제로는 오래된 기계의 결함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공장은 압력을 넣어 모두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거부되었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수공예에 쏟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인형을 만들거나 장식품을 꾸몄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 장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세와 공과금은 밀려갔어요. 저는 잠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준호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약한 마음이 들 때면 그의 SNS를 검색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몇 개월 후 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순간들,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들, 캠퍼스를 걸으며 꿈꿨던 미래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어요. 결국 준호의 SNS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계정을 차단하고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그것이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현재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2년이 지나고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목발을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50대 중반의 장애를 가진 남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린다, 너 스미스 아주머니 아들 기억나니? 대학 교수가 됐다더라. 미혼이래. 그 말을 시작으로 가족 내에서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이라는 주제가 자주 오갔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진지한 대화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늘어났고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반발했지만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마지못해 몇 번의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모두 조건 좋은 남자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공허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준호처럼 제 마음을 울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는 지역 병원의 의사였어요. 40대 초반으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수입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향한 관심도 분명했어요. 부모님은 그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고생도 끝나고 아버지 치료비도 해결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이것이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시간은 비교적 한가했고 저는 카운터에서 음료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평소 손님처럼 느껴졌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였어요. 5년 전 제가 차갑게 내쳤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옷차림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5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진실된 그 눈빛.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날 찾아온 건가?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지친 얼굴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한때 그와 미래를 꿈꾸던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모른 척했어요. 가능한 한 평범한 목소리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그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그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시선이 자꾸 향했지만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손님들이 오갔지만 준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마감 준비를 했어요. 가슴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혼자 마감할 수 있어? 나 약속이 있어서. 동료의 말에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준호와 단둘이 남는 것이 두려웠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떠나고 카페에는 저와 준호만 남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마지막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마감 시간이에요.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에이프런을 벗고 가방을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카페 문을 잠그고 나오자 그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카페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준호와 나란히 서 있는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삶은 망가져 있었고 그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밥이나 먹자. 준호의 제안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슬픔과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복수하러 온 거야? 망가진 나를 보러 왔어? 왜 나타난 거냐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 눈빛은 5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했어요. 배고파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설명 없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로 우리의 만남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것이 그답다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그는 항상 꾸밈없고 솔직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에서 멀지 않은 24시간 식당으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간단히 주문을 마치고 저를 바라봤어요. 식당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턱선은 더 뚜렷해졌어요. 학생 시절의 부드러운 인상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단단함과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그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단정한 셔츠와 정장 바지,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둘 다 먹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이어지다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년쯤 지나고 우연히 내 소식을 들었어. 우리 학과 친구가 내 고향 근처에 살았거든. 그 친구가 내 아버지 사고 소식과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니 갑자기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더라고. 그래서 친구를 통해 너희 집 상황을 더 알아봤어. 아버지의 산업재해, 공장 측의 책임 회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모든 걸 알게 됐어. 왜 그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그땐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졸업해야 했고 취직도 해야 했어. 내 상황을 알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날 밀어냈는지 이해했어. 넌 내 문제에 날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제 혼란스러운 현실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저를 도우려 할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2년 전 미국 지사로 파견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적이 좋아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내가 너와 너희 가족을 도울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회사에서의 위치도 안정적이야. 그 말을 들으며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에게 도와달라 하겠어? 5년 전에 난 널 버렸어. 못되게 굴었고 상처 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도움을 받으라고? 난 그렇게 뻔뻔하지 않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쌌어요. 그럼 진심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또 몇 년을 그렇게 버틸 거야?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소개팅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나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준호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께 들었어. 오늘 카페에 오기 전에 너희 집에 먼저 들렀거든. 내 부모님이 날 반겨주셨어. 내가 의사랑 만나고 있다고 하시더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제 부모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더욱이 부모님이 그를 반겨주셨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부모님이 걱정하셔. 내가 사랑 없는 결혼을 하려는 것 같아서.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 준호의 말은 칼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따뜻해서 피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있었어요. 난 이제 그때의 나가 아니야. 망가졌어.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못해. 흐느끼며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 눈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야. 강하고 자존심 강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널 더 사랑했어. 사랑했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난 널 버렸어. 상처 줬고 거짓말했어.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5년 전 도서관에서 처음 본 그 미소와 같았어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고. 내가 날 버린 이유를 알고 나서는 더더욱 잊을 수 없었어. 넌 날 위해서 그랬으니까. 식당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5년간의 차가움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 질문에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 아버지의 산업재해 문제부터 해결할 거야.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학업을 마치고 싶다면 그것도 도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 준호는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잖아.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내 침묵을 이해한 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야.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약속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그가 정말 나를 용서한 걸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준호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희망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해.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재촉하지 않았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내일 점심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직장 근처로 갈게. 준호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5년의 상처가 치유될 순 없겠지만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는 생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동의했어요. 밤거리를 함께 걸으며 대학 시절 캠퍼스를 거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미래는 밝았어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어. 내일 봐. 그는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어요. 준호 만났니? 어땠어? 저는 대답 대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준호가 찾아왔다는 거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부탁했어. 널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내가 만나주지 않을까봐 걱정했나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 얘기를 많이 했단다. 5년 동안 널 잊은 적 없다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준호는 저를 잊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요. 그 사실이 너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준호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후 저의 인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매일 제 곁을 지켰고 조금씩 저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5년의 공백이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희 가족을 도왔어요. 그는 아버지의 산업재해 문제를 돕기 위해 미국 내 유명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직접 고용했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는 남의 도움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라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저희 집을 찾아와 아버지와 대화했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TV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점차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진심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린다를 사랑하는 제가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준호의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침내 아버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들이셨고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장 측의 안전수칙 위반과 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까지 밝혀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동료들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고 몇몇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고 험난했어요.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매주 변호사와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찾아 제출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성실함 앞에서 저는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법원은 공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안전장치 미비와 사고 후 증거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액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가족 모두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5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판결문을 읽은 후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불러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 모든 건 우리 딸 몫이다.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5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버님, 이젠 진심으로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작은 동작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인정하고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신 거였어요. 준호는 여전히 미국 회사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가능한 모든 시간을 저와 함께 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아버지는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미루어두었던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준호와 함께 공부하며 5년 전 도서관에서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흥분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 본사에서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아시아 프로젝트 총괄팀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사 실적 1위 팀의 리더였던 그가 이제는 신규 글로벌 확장 라인을 한국에서 직접 이끌게 된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너와 함께. 준호의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저희 가족과 준호의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교회에서 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부모님께 미리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목발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신 아버지의 모습에 감사함이 넘쳤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났어요. 한국에 도착해 처음 만난 준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겠지만 정성껏 준비한 한국어 인사와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와 문화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저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너만 기다렸다더구나. 그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길 바란다. 준호의 어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언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많은 책을 읽었어요. 준호는 항상 옆에서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회사 동료들의 아내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조금씩 친구들도 생겨났어요. 저는 미국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살려 국제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곧 정규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계속 호전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수공예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취미로 즐기시며 이웃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셔서 다음 휴가 때 초대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회사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지만 항상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비록 넓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결혼 1주년을 맞아 준호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양가 부모님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으니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었어요.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했으니 이제 손주를 볼 차례 라며 은근히 압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저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질문이라는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떻게 키울지, 이름은 뭘로 할지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도 손주 계획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전화로 이번엔 제발 아들 하나 낳자 라는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와 준호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국적과 문화는 달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디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지만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5년 전 저는 희망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남편을 재우지 않을 겁니다. 저도 빨리 우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저 이제 행복해도 괜찮겠죠?